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떨림 질환하고 파킨슨 질환 관련해서 약물 개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대학원 강의를 맡고 있는 겸임 교수이고요. 이렇게 개발한 그런 약물들을 기반으로 해서 임상에서 실제 적용을 하면서 주로 파킨슨 질환하고 떨림 질환에 대해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 박병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 세 파트로 좀 나누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이 이제 한 47세 정도 됐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제 평균 수명 57세인데 현재 그 대한민국의 파킨슨 환자분들의 초기에 진단되는 그 연령은 65.3세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최근에는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기 때문에 파킨슨 환자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국내에는 지금 약 한 20만 명 정도 추정되고 전 세계적으로 약 한 1,000만 명 정도 이 정도 이제 파킨슨 환자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늘어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파킨슨 질환을 쉽게 좀 설명을 하면 우리가 흔히 뇌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 우리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뇌의 피질 이 영역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에서 이제 막히거나 이제 출혈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반대편 영역에 편마비가 오거나 언어 장애가 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상태로 해서 뇌졸중은 이제 그 정도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1년 동안 치료를 잘 하게 된다면 뇌출혈을 제외하고 뇌경색 같은 경우는 80%가 좋아지면서 그런 후유증을 남은 후유증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약간 좀 좋아진 상태로 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파킨슨 질환은 특수하게도 이 뇌의 피질이 아니라 흑질이라는 그런 아주 자그마한 영역이죠. 중간 뇌의 흑질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두 부분으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질 치밀부하고 이제 망상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파킨슨 질환에 관련된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경세포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은 흑질에 있는 이제 치밀부 그 영역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있는 그런 신경세포,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많이 죽게 되면서 특징적인 이런 증상들, 서동증이라든가 떨림이라든가 경직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세의 불안정성 이게 가장 중요한 4대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파킨슨 관련 질환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펫시트인데요. 보면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머리와 그다음에 몸체와 꼬리의 양쪽에 있는 그런 영역들의 해상도를 보면 상당히 훌륭하게 보존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파킨슨이 아니지만은 떨림이 있는 환자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본태성 떨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본태성 떨림도 역시 뇌신경세포 특히 중뇌의 흑질부는 이렇게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파킨슨으로 이제 파킨슨병 진단을 됐을 당시에 패시티 영상을 보면 좌측과 우측이 이렇게 사멸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머리는 남아있지만 몸통의 일부가 사멸되어 있고 꼬리는 완전히 없어진 상태. 그래서 패시티 영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그냥 이쪽에 이제 왼쪽이 오른쪽이지만 이게 이제 좌우가 바뀌면서 또 영상이 바뀌면서 현재 우리가 이제 우측으로 보고 있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좌측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 보면 우측이 많이 사멸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죽게 되면은 우측에 있는 떨림이라든가 우측 다리의 끌림이라든가 그다음 경직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슬라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초기에 이 상태에서 뇌경색이나 뇌졸중은 이런 피질의 영역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12년에서 15년 정도 되면 30% 40% 남아있던 것들이 이렇게 5 내지 10%밖에 남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진행이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진행이 됨과 더불어서 약물의 어떤 증량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가주수가 늘어나는 되고 횟수가 늘어나는 이런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굉장히 환자와 보호자, 우리 의료진들한테 상당히 많은 그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우리 태어나서 100세까지 이렇게 산다고 가정을 해보면, 보통 중내 흑질의 어떤 주거가 사멸되는 그런 속도를 보면 아주 서서히 사멸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노화 과정을 겪게 된다면 우리가 100세가 됐을 때도 흑질의 신경세포는 70% 이상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100살이 되더라도 파킨슨병이 발병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정상적인 그런 노화 과정을 거치다가 어느 시점에서 환경적이나 유전적이나 생활환경적, 그 다음에 약물이나 또 외상이나 이런 분의 문제가 발생됐으면 어떤 동기를 제공하게 되면서 갑자기 이 루트가 아닌 이 루트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세포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40%라고 적혀 있는데 이 40% 남았을 때 중요한 거는 임상 증상이 나타난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40% 정도에서 이제 진단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노화 과정으로 말씀드린다면 약 한 100세에서 120세 정도, 즉 몸의 나이는 생물학적인 본인의 나이가 되겠지만 중간 내 흑질의 나이는 이미 이제 120세 정도 되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또 서양학적인 그런 약물 치료나 또 뇌신부 자극술을 한다 하더라도 점점 신경세포는 감소해서 어느 시점에 이 바닥에 이르게 되는데 이 바닥에 이르렀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걷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되는 것이 이 병의 중요한 그런 특징이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도파민제라든가 도파민 효능제, 항콜린제 이런 약물들을 복용한다 그래서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증상을 일시적으로 우리가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지 이 흐름을 갖다가 바꾸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그런 과학자와 우리 의사와 그다음에 의료진들은 이 흐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급하게 가는 게 아니라 노멀 에이징 쪽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천천히 줄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약물을 갖다가 우리 흔히 말하는 앞으로 치료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지금 임상에서 쓰고 있는 약들은 파킨슨병의 치료제라기보다는 이제 증상 완화제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저희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이제 저희 헤파드 연구팀도 이런 뉴로 프로텍션에 관련된 그런 약물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후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지금 2021년이나 2022년에 상당히 많은 그런 치료제 후보분들이 임상에 1상뿐만 아니라 3상까지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한 10년 이내에 이와 관련된 좋은 그런 약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많은 그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 그림이 이제 상당히 이제 파킨슨 질환을 설명하기 굉장히 쉬운 그런 하나의 슬라이드로 설명할 수 있는 건데요. 0이라는 것은 진단되는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20년이 됐을 때 부피가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진단 이후에 점점점 약물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증상이 더 많아진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또 재밌는 증상이 흥미로운 건 뭐냐면 밑에 있는 칸은 이제 non-motor symptom이니까 이제 비운동성 증상이고 가운데 있는 건 우리 이제 흔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운동성 증상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칸은 이제 약물에 대한 그런 합병증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진단되는 시점에 당연히 이런 서동과 경직과 떨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진단이 되는 건데 여기를 보시면은 2, 3년 정도 있으면 이제 통증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피로, 그 다음에 미약한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10년 이짝저짝해서 이제 치매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치매라는 것은 우리 알츠하이머 치매가 아니라 이제 파킨슨병 치매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립성 저혈압, 그 다음에 이제 방광의 어떤 긴급뇨나 절박뇨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우리 연하장애라든가 자세의 불안정성, 그 다음에 약물의 어떤
효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이제 동결이 나타나든지 넘어진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비운동성 증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진단 이전에도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이전에 비운동성 증상이 사실은 최소 20년 전부터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20년 전에 변비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파킨슨으로 진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10년 정도 되면 이제 우리 렘수면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렘수면 장애라는 것은 우리가 수면에 들어갔을 때 초창기에 꿈을 꾸면서 눈동자가 막 움직이는 걸 갖다가 우리가 렘수면 장애라 얘기를 하는데, 렘수면 장애가 있으면서 꿈을 꾸면서 그때 이제 악몽을 꾸면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든지 옆에 있는 배우자를 이렇게 이제 어떤 뭐 상해를 입힌다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 RB들 렘수면 장애라 얘기를 하는데요. 렘수면 장애는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정구 증상입니다. 그리고 낮에 극도한 졸음이 있다든지 이제 후각장애 온다든지 이제 우울증이 온다든지 이런 5가지 증상을 갖다가 이제 파킨슨병 전구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이제 파킨슨 질환이 있다든가 치매가 있다든가 또는 너무 젊어서부터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런 5가지 증상이 만약에 있다면 향후에 파킨슨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파킨슨 질환은 진행이 되는 질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어떠한 형식으로, 그 다음에 얼마의 시간을 간격을 두고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왼쪽이나 오른쪽에 한쪽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킨슨병 1기, 우리 혼야 스테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혼야 1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1호부터 5년 정도 지났을 때, 평균적으로, 이건 평균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5년 정도 지났을 때는 양쪽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단 이후에 7년이 지나면 양쪽에 떨림과 굳어짐과 느려짐이 있으면서 자세를 좀 보시면 어떻습니까? 많이 구부정하죠. 이러면서 이제 균형을 잡고 넘어지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10년 지났을 때는 이렇게 이제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 보통 이제 우리가 시설 입소라 얘기하는데요. 여기 이제 스테이지 4나 5 정도에서 보통 이제 시설 입소를 하게 되는데, 이제 15년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이런 이제 휠체어. 이거는 평균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행이 너무 빠르신 분, 또 상당히 느리신 분도 상당히 많이 다양성이 있어요. 이 다양성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양성이 상당히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통계를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뉴로영진한의원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1기나 2기 분들이 가장 많으신데, 특히 이제 1기 있는 분들이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걸 아까 제가 한 5년, 평균 5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말을 했는데, 만약에 어떤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의학만 치료받는 게 아니라 다학적 치료를 병행해서 5년 정도가 지났는데 만약에 1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진행을 멈추거나 느리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이 1기에서 36개월이 지났더니 83.3%가 2기로 넘어가더라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60개월, 약 5년이 지나면 거의 100% 가까운 환자분들이 파킨슨병 2기로 진행이 된다는 그런 통계의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객관적인 그런 진행의 어떤 유형을 우리가 판단함으로써 새로운 그런 약물이라든가 또 새로운 그런 치료 기법이 개발이 됐을 때 그런 기법을 갖다가 기존의 치료에 플러스해서 적용했을 때 5년, 6년,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1기에 머물러 있다고 굉장히 유의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파킨슨병의 유형을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우리가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이 파킨슨병 서브타입을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왜 이러냐면이 대체적으로 파킨슨 환자들은 65세에 평균적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고령 발병, 70세를 넘어서 발병이 되신 분도 있고요. 65세 이전에 이렇게 50세, 60세 이 정도 초반이라든가 또 30대에 발병하는 이제 조기 발병 파킨슨병 환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이랬을 때 전반적인 이분들의 어떤 생애의 어떤 이 질병을 가지고 가는 삶의 질이 어떤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프인데요. 먼저 65세 전후로 이렇게 발병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인터미디에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한 15년 정도, 이 정도의 어떤 치료 과정들을 가면서 어느 순간 이 부분에서 갑자기 악화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디지지 마일스톤이라는 건 뭐냐면 휠체어 타거나 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15년 정도 앓다가 보통 이렇게 이제 사망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고령 발병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70세를 넘어서 발병하는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느리게 진행이 되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2기 정도 되다가 갑자기 4기, 5기로 진행이 되는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고령 발병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기, 2기에서 좋은 그런 방향 쪽으로 잡아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지만은 또 젊은 연령에서 발병이 됐을 때 아주 느리게 진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보는 거는 사망되는 시점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고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에서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이 레보도파의 저항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파킨슨병의 가장 골든 스탠더드라고 할 수 있는 도파민 보충제에 대한 이 반응성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초창기에 도파민에 대한 메디케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성을 보이느냐가 사실 예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제를 투여했을 때 반응성이 좋다 이랬을 때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예후가 괜찮은 편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생존 기간이 20.2년 정도로 상당히 긴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산 악성 타입 또는 뭐 악성 확산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속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도파민의 저항성이 있었어요. 오히려 레보도파를 투여하면 허니문 기간이 3년에서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운동성 증상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그런 기간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용을 했는데 머리가 아프다, 미식거린다, 기립성 저혈압이 와버린다, 이런 그런 반응들이 나타난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9에서 16%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예후가 좋지 않았었고 굉장히 진행이 빠른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 입소하는 것들이 14년, 3년에 비해서 3.5년으로 엄청나게 빠른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한의원에서 저희 병원에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근데 이 룰을 다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진단이 됐을 때 아까 우리 그 그래프를 보면 젊었을 때 진단이 됐을 때 상당히 완만한 진행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냥 통계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